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보네요. 몇 년 전 제 딸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을 여러분에게도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쌀밤을 찾아오게 됐어요. 딸이 출산 후 갑자기 연락두절이 됐었는데요. 그 뒤엔 아주 충격적인 배후가 숨어 있었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썰을 풀어볼게요. 잘 부탁드려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도 참 다사다난했어요. 가난한 농사꾼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배를 굶으며 자랐고요. 일자리를 찾아 올라온 서울에선 공장, 식당, 업한장 같은 굳은 일터를 헤매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돈은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았던지요. 심지어 20대 초반엔 제빵 공장에서 일하다 반죽 기계에 손이 끼어 새끼손가락 반이 날아가기도 했네요. 사는데 큰 지장은 없었지만 어쨌든 장애는 장애잖아요. 어디 가면 왠지 위축되고 사람들이 다 내 손만 보는 것 같고 안 그래도 내성적인 성격인데 더욱더 소심하고 낯가리는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팍팍한 삶에도 빛은 있었어요. 바로 공장에서 만난 남편이었죠. 남편은 지게차 운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제게 따뜻하고 다정했던 유일한 서울 남자였어요. 사실 생긴 것도 못났고 신체적인 결정까지 있는 저를 남자들이 좋게 봐줄 턱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제게 곱다, 예쁘다, 달콤한 말만 해줬네요. 불행이라 해야 할지 다행이라 해야 할지 그 사람은 천의 고아였어요. 그 말은 즉슨 제가 주제넘게 그 사람을 욕심낸다고 해서 결사반대할 시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거였죠. 서로 가진 게 많지 않아 물 한 잔 떠다 놓고 약식으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 사람은 금가락지도 화려한 웨딩드레스도 없는 결혼식을 미안해했지만 저는 행복하기만 했네요. 실제로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꿈 같기만 했어요. 남편은 가정적이고 저밖에 몰랐고요. 제가 아이를 가진 후로는 몸조심해야 한다며 아예 업고 다닐 기세였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한밤중에 갑자기 물김치가 먹고 싶다고 말했더니 남편이 그 더운 여름에 온 동네를 다 돌고 돌아 물김치를 구해다 줬던 일이 있었죠. 그때 새삼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깨달았네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꼭 돌려주겠다 마음먹었죠. 그렇게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고요. 이듬해엔 예쁜 딸을 낳았어요. 둘 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소중하고 보석 같은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어떻게 마냥 행복한 일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네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죠. 가해자는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였어요. 보상은커녕 제대로 된 처벌도 할 수 없었죠.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엉엉 우는 그 어린 것을 보면서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요. 저도 누군가의 어미인데 그 가해자에게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너 때문에 너보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뿐인 아빠를 잃었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네요.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더니 남편이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겠더라고요. 매일 아침 제가 깰까봐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치고 나가던 그 사람의 뒷모습이
어떤 음식을 내주든 우리 마누라가 해준 음식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들던 그 웃는 얼굴이 사무치도록 그리웠어요. 거의 반년을 페인처럼 남편만 그리워하면서 누워 지냈던 것 같아요. 끼니도 제때 챙기지 않았고요. 씻지도 집안 살림을 돌보지도 않았네요.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맘 같아선 남편을 따라가고 싶기만 했어요. 결국 하루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집 앞 슈퍼에서 부탄가스를 사왔어요. 이걸로 확 죽어버릴 작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누가 돌봐주지?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데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 제 눈빛을 느낀 걸까요? 곤히 자고 있던 아들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몸을 부비더군요. 엄마, 왜 더 안 자? 또 머리 아파? 약 갖다 줄까? 그 어린 것이 지 엄마가 걱정됐는지 벌떡 일어나 부엌에서 보리차 한 잔과 두통약을 가져오더군요. 어느새 잠에서 깬 딸도 제 눈치를 보는데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게 뼈저리게 각인돼서 말이죠. 제가 아빠 잃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저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엄마 실격이었던 거죠.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당황하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다짐했죠. 앞으로는 엄마가 우리 정식이랑 정미 엄마 노릇 정말 잘할게. 아빠 못 깨지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제 말에 딸아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제품으로 파고들었고요.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도 제 어깨를 토닥거렸어요. 그 작은 온기가 어찌나 안쓰러우면서도 위로가 되던지요. 제 뱃속으로 낳은 아이들이니 죽을 때까지 평생 책임지겠다 결심했네요. 그 뒤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다 할 기술도 경력도 없는 아줌마를 써줄 곳은 많지 않아서 처녀쪽보다 상황은 더 열악했는데요. 그래도 운 좋게 마음씨 좋은 식당 사장님을 만나 요리 기술도 배우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요. 한 10년쯤 죽어라 일하니 어느 정도 목돈도 생겨서요. 제 이름을 건 가게도 하나 차릴 수 있었죠. 다행히 아이들도 잘 자라줬어요. 둘 다 공부를 곧잘해서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머리가 비상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 법대에 한 번에 들어가 제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죠. 주변에서 남편 없이도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아들이 변호사가 되면 좋은 집안 딸과 결혼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딸도 자연스레 제 오빠 덕을 봐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온 가족이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또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왔어요. 바로 아들이 위암에 걸린 거였죠. 아들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한참이나 늦은 상태였어요. 아들의 병세는 이미 꽤 진전돼 있었고요. 의사는 수술해봐야 알겠지만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 경우엔 가만히 없다고 봐야 합니다. 수술도 항암 치료도 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차라리 제 위를 떼가라고
제발 우리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네요. 아들의 몸을 열어보는 날 정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딸과 둘이 대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시피 했죠. 새벽녘에야 나온 의사가 그러더군요. 다른 장기로까지 전이가 된 상태라 더는 손쓸 수가 없다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발밑을 딛고 선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기분에 그 자리에서 혼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뿐인 아들을 마냥 손 놓고 남편 곁으로 보낼 수만은 없었어요. 싫다는 아들을 설득해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돈도 어렵게 장만한 집과 가게도 모두 처분해야 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죠. 뭐가 됐든 아들의 목숨값보다는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도 아들은 1년을 채 못 살고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남은 건 병원비 때문에 생긴 3천만 원의 빚과 딸뿐이었죠. 아들을 잃은 그 시절이 남편이 떠났을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 복 없는 년엔 자식 복도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집안의 남자 둘이 황망하게 떠날 수가 있는 건지 제 처지가 너무 기구하고 서글펐네요. 지간에서 저를 두고 남자 잡아먹는 달자라고 수군거리는 것만 같아 한때는 집 밖 외출을 꺼리기도 했죠.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어요. 아직 대학생인 딸도 책임져야 했고요. 인력사무소를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가 공사판 인근에 있는 한밭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제 가게를 운영할 때보다 훨씬 일도 힘들었고요. 벌이는 말도 못하게 적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네요. 다시 제 가게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일을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한밭집에서 엉덩이 한번 못 붙이고 일하다 퇴근하는 길이었는데요. 버스 정류장 앞 사거리에 있는 1층 건물이 텅 비어있기에 다가가 보니 벽에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한눈에 봐도 목이 좋아 보이는 자리라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안쪽 직사각형 공간에는 주방을 넣고 창가 자리에는 손님 테이블과 의자를 넣고 그렇게 홀로 얼마나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까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웬 남자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저보다 한 5살쯤 많아 보였는데요. 훤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얼굴이 무척이나 잘생긴 남자였죠. 아, 제가 전에 음식 장사하던 사람이라서요. 가게 내부가 참 잘 빠진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보고 있었네요. 지금은 그럼 장사 안 하세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정리했어요.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돈이 없어서. 부지런히 벌어서 꼭 제 가게 차릴 거예요. 만약 여기에 가게를 낸다면 어떤 가게를 하고 싶은데요? 글쎄요. 전에 하던 백반집을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릴 때 저희 애들이 제가 만든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으니까 분식집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꿈이야. 뭐 얼마든지 꿀 수 있는 거니까요. 저도 모르게 남자 앞에서 신이 나서 어린 손녀처럼 조잘됐어요. 한참 뒤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찌나 부끄럽던지요. 때마침 기다리던 버스가 왔길래 황급히 도망치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 남자가 저를 붙잡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저 앞에 부동산 보이죠? 내일 이 시간쯤에 도장 들고 오세요. 계약합시다. 네? 그게 무슨... 실은 제가 이 건물 주인이거든요. 그쪽 말 듣고 나니 꼭 그쪽이 만든 음식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약합시다. 그치만 전 돈이...
아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요. 여기 차리세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내일 꼭 나오세요. 알겠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집에 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일이 끝나자마자 부동산으로 달려갔는데요. 어제 봤던 그 남자가 정말로 앉아있더군요. 그리고는 약속대로 거저다 싶은 조건으로 가게를 내줬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정말 이대로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되물을 정도였죠. 그렇게 뜻밖의 은인의 도움으로 저는 다시 제 가게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매일같이 저희 가게로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 어찌나 먹성이 좋던지 늘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죽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엄지손가락을 지켜들고 제 요리를 칭찬해줬죠. 그럼 나 부끄러우면서도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요. 아들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제게 건물주와 세입자 그 이상의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그로부터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가게 문을 닫기 직전 찾아온 그 사람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러더군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해요? 그때 숙자 씨가 텅 빈 이 가게를 소녀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유,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부끄럽네요.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제 가게에서 참사할 수 있게 된 게 아직도 꿈 같아요. 이 월세도 제가 고집부려서 많이 올리긴 했지만 아직도 시세보다 너무 싸게 받으시고 너무 좋은 건물주인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건물주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실은 저 숙자 씨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던 거예요. 이 나이 먹고 이러는 게 창피해서 제 마음을 억누르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더는 힘이 듭니다. 숙자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허둥지둥대다 간신히 입을 열었죠. 글쎄요. 전 사장님의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그리고 전 결혼도 한번 했던 몸이고요. 대학 다니는 딸 자식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쪽 손가락도 불편하고 여러모로 사장님과는 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외적인 조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건 숙자 씨 마음이에요. 나를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남자로서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최근에 목구멍이 콱 막혀오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실은 저도 그 사람한테 끌리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왜 아니겠어요. 어둡고 쓸쓸하기만 했던 망망대해 같은 제 삶에 등대처럼 나타나 빛을 비춰준 사람인데요. 그동안 죽은 남편과 세간의 시선이 신경 쓰여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는 아니었지만 얼마 뒤 저도 그 사람에게 용기를 냈고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사이가 됐네요. 그 사람은 전 남편과는 여러모로 달랐어요. 좀 더 남자답고 화끈한 면이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한없이 다정하다는 점만큼은 너무나 닮아 있었네요. 주책 맞지만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그 사람에게 빠져들었고요. 그건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게야 만난 지 반년 만에 살림을 합치자 하더군요. 고민 끝에 딸에게 얘기했어요. 사실 그전까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말조차 남사스러워서 하질 못했는데요. 정말 큰맘 먹고 용기를 낸 거였죠. 다행히 딸은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그런데 딸의 말 중에 하나 걸리는 게 있더군요.
나중에 나 시집 가고 나면 우리 엄마는 어떡하나 걱정 많았거든. 잘 됐다 정말. 남자한테 도통 관심이 없었던 딸이었어요. 누구 만나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자긴 독신으로 살 거라고 새초로만이 답하곤 했었죠. 근데 그런 딸의 입에서 시집이란 말이 나오다니 직감적으로 누가 있구나 싶었어요. 정민아, 혹시 만나는 사람 있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네 입에서 시집이란 말이 왜 나와? 말해봐. 누구 만나는 사람 있는 거야? 엄마도 참 그런 거 아니야. 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딱 잡아댔어요. 그리고 자긴 제가 재혼 애도 옆에 붙어 살 거라면서 딸답지 않게 애교를 부리더군요.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딸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제 뒤통수를 칠 줄은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 일을 마치고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요. 거실에 있던 딸이 화들짝 놀라면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왜 그리 정미야?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놀란 마음에 허둥지둥 달려가 딸을 살폈어요. 그러자 딸이 간신히 그쳤던 울음을 다시 터뜨리면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오늘 병원 갔는데 나 임신이래. 이제 6주 됐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임신이라니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임신? 네가 임신을 했다는 뭐야? 어떡해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이 애를 낳을 수 있을까? 대체 누구인데? 너 만나는 사람 없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던 뭐야? 길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친해진 남잔데 같이 술 한잔하다가 그만 실수로 설마 애가 들어설 줄은 몰랐어. 어떡해 엄마? 늘 모범생이던 딸의 일탈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성교육과 피임 방법을 알려줄 것을. 너무나 통탄스럽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쩌겠어요. 바로 딸에게 같이 사고친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이미 딸의 임신 소식을 전해 들었던 남자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피어싱한 입술까지 겉모습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실망감을 애써 감추고 호구조사를 해보니 심지어 딸과는 달리 대학도 못 나온 날라리였네요. 부모님이 고깃집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서빙 일을 하면서 용돈 겸 돈을 벌고 있다 하더군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뱃속에 애는 들어섰는데 지우라고 할 수도 없었죠. 다행히 남자는 잔뜩 겁먹은 얼굴을 하고서도 도망가진 않더군요. 당연히 제가 책임져야죠. 비록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 정말 사랑합니다. 뱃속에 아기도 꼭 낳을 거예요. 자네 뜻이 그렇다면 한번 믿어보겠네. 내일 날 닫자마자 바로 우리 딸 데리고 가서 부모님께 허락부터 받게. 제 말에 예비 사위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저희 딸과 함께 예비 사돈댁에 임신 사실을 알리러 갔죠. 아무래도 혼전 임신 문제는 딸 가진 부모가 더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혹시라도 예비 사돈댁의 반대로 결혼이 엎어지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그 집안에선 저희 딸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이 손이 귀한 독자 집안이라 혼전 임신도 오히려 환영하는 것 같더군요. 딸이 시집가서 적어도 그 문제로 구박은 안 받겠다 싶어 마음이 놓였네요. 딸의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식을 치르기로 양가 집안이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겸 함께 모여 밥을 먹었는데요. 생글생글 웃던 사부인의 낯짝이
제 손을 보더니 순간 경직되더군요. 그제야 아차 싶었어요. 딸이 제가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걸 전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 실례인 줄은 알지만 묻겠습니다. 손은 어쩌다가 그리 되신 거죠? 사부인이 한참을 망설이다 간신히 입을 열더군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입을 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그게 어릴 때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서요. 뭐 사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사고가 확실한 거죠? 혹시 유전되는 병이거나 한 건,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제 이름 석자를 걸고 맹세해요. 제 말에도 안사돈의 얼굴은 도통 풀릴 기미가 안 보였어요. 안 그래도 사돈 내외가 저희 딸이 편모가정이라는 이유로 맞닥쳐나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제 장애 때문에 이대로 결혼이 엎어지는 건 아닐까 너무 겁이 났어요. 결국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딸에게 미안하다며 울고 말았죠. 그러자 딸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손가락 하나 때문에 트집 잡아서 뭐라고 하는 그런 집안이면 나도 시집 안 갈 거야. 아이, 너도 참. 이미 애까지 생겼는데 시집을 어떻게 안 가. 나 혼자 키우면 되지. 엄마도 나랑 오빠 혼자서 남부럽지 않게 키웠는데 엄마 딸인 내가 못하겠어? 딸의 당찬 말이 적잖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제발 파혼만은 없길 바라고 또 바랬는데요. 다행히 그날 상견례 이후 예비 사돈 댁에선 별다른 말이 없었고요. 결혼 준비도 뭐 하나 막히는 거 없이 착착 진행됐어요. 그쪽에서 과한 혼수를 요구하긴 했지만 그동안 모아둔 적금으로 어찌저찌 맞출 수 있었죠.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것만 같았네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딸의 결혼으로 제 사랑이 끝날 줄은 말이죠. 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남겨뒀을 때였어요. 혼자서 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사위가 혼자서 불쑥 찾아왔어요. 한창 결혼 준비로 정신없을 사람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글쎄 심각한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놀란 마음에 그런 사위를 가게 한편에 딸린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네요. 이보게 박서방, 갑자기 무슨 일인가? 청미는? 정미는 오늘 저 여기 온 거 몰라요. 실은 요즘 저희 부모님하고 정미 사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요. 사위의 뜻밖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청미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아님 우리가 준비한 혼수가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그건 아니고요.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머님 요즘 따로 만나는 분 계시다면서요? 생각지도 못한 화제에 말문이 터 막혔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예비 사위가 계속해서 말을 잇더군요. 정미 말로는 곧 재혼도 할 것 같다면서요. 어쩌다 보니 저희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나셨어요. 한부모 가정인 건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딸 결혼을 앞두고 자기 살림 차릴 생각을 하냐고. 남사스럽고 부끄럽다고 정미한테 한마디 하셨거든요. 근데 정미가 그 일로 대드는 바람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많이 좋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 난 정미가 말을 안 해서 전혀 몰랐네. 네. 실은 그 정미가 장모님이 알면 상처받는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도 신신당부했어요. 근데 이대로 가다간 정말 부모님이 정미하고 결혼을 다 엎어버릴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그 장모님이 당분간 그 남자친구분 만나는 걸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재혼도 좀 미루고요. 그럼 갈등의 원인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사위의 당부를 듣는데 얼굴이 너무 화끈거렸어요.
일단 알겠다 하고 사위를 돌려보낸 뒤 그날 밤 집에 가서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눴죠. 딸은 자기 때문에 엄마가 헤어질 필요 없다고 차라리 자기가 헤어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딸 가진 모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했어요. 사정이 이러저러해서 당분간 만나는 걸 자제하자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요. 그런 말을 구구절절 전하는 게 그 사람에게 더 상처가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그 사람보다 딸을 선택한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기적이지만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네요. 뭐 당연히 그 사람은 쉽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 가게며 집을 찾아오기도 했네요. 하지만 제가 문도 열어주지 않자 결국 포기하고 언젠가부터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 가게를 빼야겠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편의를 봐준 덕에 계속 저렴한 가격에 장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눈치를 보다 건물 관리인을 통해 그 말을 전했는데요.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 와중에 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요. 짧게 국내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바로 사돈댁으로 들어갔어요. 부부들이 모아둔 돈도 없고 곧 출산도 예정돼 있다 보니 당분간은 합가 생활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따로 신혼집이 있으면 제가 들여다볼 텐데 아무래도 사돈 내외가 같이 살다 보니 전처럼 자주 딸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딸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란 말이 참 실감이 났네요. 그렇다고 딸애가 임신을 한 마당에 친정엄마란 사람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딸이 안 그래도 입이 짧은데 입덧까지 겹치면서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좋아하는 물김치며 생선조림 같은 걸 해다가 사돈댁으로 찾아가곤 했는데요. 이 참 서운한 일이지만 사돈 내외는 저를 집안으로 들이지도 않고 밖에서 반찬만 받아가곤 했어요. 사부인은 개면적은 표정으로 아예 죄송해요 사부인. 그 집안 꼴이 영 말이 아니라서 다음에 청소 싹 한 다음 제대로 모실게요. 하고 입치레를 하곤 했는데요. 실제로 저를 초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도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뭐라고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다 괜찮다고 저희 딸을 잘 부탁한다고 고개만 숙일 따름이었죠. 때때로 딸에게 전화가 오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딸은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 엄마. 엄마가 보내준 음식 때문에 이제 입덧도 괜찮아졌고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잘해주셔. 나 정말 행복해. 아유 그렇다니 다행이다. 몸 관리 잘하고 조금이라도 진통 온다 싶으면 바로 병원 간 다음 엄마한테 연락하고. 알았지? 응 알겠어. 나 몸 조금 괜찮아지면 엄마 보러 한번 갈게. 하지만 딸이 저희 집을 찾아오는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한 데다 아무래도 임신 때문에 몸이 무겁다 보니 외출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새 반찬 갖다 주러 가면 사부인이 뭐라고 해도 꼭 집 안으로 들어가 딸 얼굴을 봐야겠다 결심했는데요. 이상할 만큼 타이밍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딸은 병원에 가서 없거나 자고 있었어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죠. 사부인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깨달은 건 딸이 출산했을 때였어요. 가게에서 일하다 사위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을 때 딸은 이미 솜털 같은 예쁜 손녀를 낳은 뒤였는데요.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귀여운 손녀의 얼굴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딸의 몸이 너무나 상해 있었거든요.
한눈에 봐도 살이 10kg은 넘게 빠져 뼈밖에 안 보였고요. 피부는 누렇게 죽어있고 눈 밑은 까맣게 꺼져 있는 게 누가 봐도 아픈 사람 같았죠. 단순히 출산 때문에 몸이 상했다고 하기엔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아니 정미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상했고? 애기 낳느라 그렇지 뭐. 난 괜찮아. 그보다 엄마, 우리 새별이 얼굴 봤어? 정말 너무 예쁘지? 그래 예쁘지. 예쁜데. 아이, 엄마는 우리 딸 얼굴 상한 것만 눈에 들어와. 엄마가 보내준 음식이 입에 잘 안 맞았던 거야.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야, 잘 먹었어. 근데 임신하고 이상하게 자꾸만 살이 빠지더라고. 이제 새별이 나았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신경 쓰지 마.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겁이 덜컥 났어요. 혹시라도 남편과 아들에 이어 딸까지 제 곁을 떠나는 건 아닐지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사위에게 딸 건강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했는데요. 사위는 제가 느끼기에도 건성으로 듣더군요. 아, 네네네, 알겠어요. 얘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위의 건방진 태도에 울컥한 것도 잠시 이내 사돈 내외가 아직까지 코빼기도 안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나저나 사돈 부부는 언제 오시나? 며느리가 출산했는데 한번 와보셔야지. 아이, 부모님 두 분 다 가게 일이 바빠서요. 뭐 아들이면 모를까 계집애인데 굳이 와서 뭐하냐 하시기도 했고요. 사위의 말을 듣는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손이 귀한 집안인 만큼 고추 달린 손자를 바랬다는 게 뒤늦게 생각나더군요. 아직 젊으니까 둘째는 금방 생길 거야. 그땐 꼭 아들일 거고. 그렇다고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면 우리 딸 마음이 어떻겠나. 자네가 잘 설득 좀 해줄게. 혹시 사돈 내외하고 우리 딸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아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는 귀찮다는 듯 대충 대꾸하곤 먼저 등을 돌렸어요.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서러웠죠. 한편으로는 딸이 정말 사돈 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딸에게 퇴원 후 한동안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기도 했는데요. 딸은 괜찮다면서 한사코 시댁으로 가더군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말이죠. 그 뒤로 간간히 오던 딸의 전화가 또 끊겼어요. 제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요. 수십 통의 문자에도 답이 없었죠. 급기야 언젠가부터는 핸드폰이 아예 꺼져 있었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 사위에게 물어보니 너무나 충격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장모님 모르셨어요? 정리기에 애 데리고 집 나갔어요. 뭐, 우리 딸이 집에 나갔다고. 대체 왜? 실은 새별이 태어난 뒤로 부모님이 좀 많이 언짢아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저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정미랑 많이 싸웠고요. 다 제 잘못이죠. 친구 집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조만간 설득해서 데려올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뿐인 딸이 가출했다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핏덩이 같은 손녀딸도 같이 데리고 나갔다는데요. 그 길로 딸의 학창시절 친구부터 동네 친구들까지 수소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딸과 같이 있다는 친구는 없었죠. 안 되겠다 싶어 다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바쁜지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가게로 가던 발길을 사돈댁으로 돌렸어요. 사돈 내외도 아직 가게 출근 전이었는지 다행히 집에 있더군요. 아니 사부인이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사부인은 이번에도 저를 집안에 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현관 밖에 세워두고 언짢은 표정으로 한숨만 쉬더군요.
그 눈초리에서 저를 얼마나 하대하고 있는지가 느껴져 기분이 안 좋았네요. 그래도 티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박서방 집에 있나요? 있긴 한데 아직 자고 있어요. 왜요? 박서방이 전화를 안 받아서요. 괜히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찾아왔네요. 참나. 뭐 얼마나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아침 대바람부터 쳐들어오셨어요? 그게 그 사부인도 아시겠지만 저희 딸애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요. 박서방 말로는 친구 집에 있는 것 같다던데 제가 딸의 친구는 죄다 연락해봐도 딸 소식을 아는 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박서방이랑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그러자 사부인이 또다시 대놓고 긴 한숨을 내셨어요. 참나. 지발로 나간 애 찾겠다고 왜 남의 집 귀한 아들을 괴롭히려고 하세요? 저희는 모르는 일이니까 걔를 찾든 말든 그건 사부인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미처 뭐라고 하기 전에 사부인이 휙 등을 돌렸어요. 그 차디찬 냉대에 결국 저도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관문이 막 닫히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뭔가 쿵 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요. 그 순간 사부인이 흠칫한 눈빛으로 제 표정을 살피더군요. 그때 벼락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딸은 분명히 사돈댁 어딘가에 있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잠시만요.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나요? 소리는 무슨 소리요? 전 못 들었는데. 이제 그만 귀찮게 하고 가세요. 슬슬 일 나가야 하니까. 잠깐만요. 실례 좀 할게요. 저는 현관문을 닫으려는 사부인을 밀치고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기겁한 사부인이 제 뒤를 쫓았지만 그보다 한 발 빠르게 거실로 입성하는 데 성공했죠. 소파에 앉아있던 박가사돈과 사위가 기겁을 하면서 몸을 일으키더군요. 박가사돈이 아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요? 손만 병실인 줄 알았더니만 머리도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고 모욕적인 분노를 쏟아내더군요. 그 기세에 눌려 주춤하던 것도 잠시였어요. 또 한 번 쿵 하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요. 이어 엄마 살려줘요. 나 여기 갇혀 있어요. 하는 딸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딸의 목소리였죠. 저는 말리는 사위와 박가사돈을 뿌리치고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헤맸어요. 정미야, 정미 너 여기 있는 거 맞지? 엄마야, 엄마가 왔어.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린 곳은 위층에 있는 다락방이었어요. 작은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더군요. 주변을 둘러봐도 마땅한 게 없어 식탁 의자를 들어 문을 통째로 내려치기 시작했네요. 네,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거예요. 장모님 왜 이러세요 정말.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다가오지 마. 그땐 정말 죽여버릴 거니까. 감히 내 딸을 몰래 빼도이요. 사위와 박가사돈이 다가올 때마다 위협적으로 의자를 휘둘렀어요. 제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한 건지 둘 다 잔뜩 쫄아선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그 사이 저는 다락방 문고리를 부숴버렸고요. 마침내 방문을 열 수 있었죠.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창고처럼 물건이 널브러진 그 더러운 방 안에 딸이 손녀와 함께 누워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참혹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본 것보다 더 말라 있었고요. 심지어 입가와 눈 쪽엔 작은 멍과 핏자국까지 있더군요. 맞기까지 한 게 분명했죠. 엄마 나 좀 살려줘. 나랑 우리 새딸이 좀 살려줘. 달려가 바로 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욱더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딸의 팔과 발엔 작은 쇠고랑이 채워져 있었어요. 그 인간들이 저희 딸을 짐승처럼 다락방에 가두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바깥사돈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고 악을 썼죠. 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다락방에 쇠고랑을 치워 가두다니 미친 거야? 미친 거냐고? 바깥사돈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시선을 피하기 바빴어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한사돈이 끼어들어 저를 밀치더군요. 그러게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켰어야지. 아들도 못 낳는 하자 있는 연주제. 자존심만 뜻해서 어른한테 대들기나 하고. 정신머리 싹 고쳐지려고 벌 좀 준 게 뭐? 정신머리를 고쳐주려고 벌을 좀 준 거라고. 그래. 내 말로 하면 인연이 어디 들어 처먹어. 허구한 날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기나 하지. 장에 있는 애미 밑에서 자란 년 큰맘 먹고 거둬줬던 이유가 뭔데? 우리 아들 애 가졌다고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임신하고도 몸 핑계로 첫 누워서 팽팽 놀기나 하던 게 얼마나 얄미웠는 줄 알아? 근데 아들을 낳긴커녕 기집애를 낳았으면 납작 엎드려서 빌어야지. 뭘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대들긴 대들어.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사부인의 경악스러운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 딸을 짐승처럼 가진 이유가 아들을 못 낳았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서라니. 그게 말이 되나요? 저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사부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연달아 따귀를 날렸죠. 제가 한쪽 손가락이 없는 만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손을 단련했거든요. 그래서 남자 못지않게 손아귀 힘이 센 편인데 역시나 사부인은 제게 따귀를 서너 대 맞자마자 바로 뒤로 자빠지더군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뒤늦게 사위가 달려와 말리는 신용을 했는데요. 그런 사위놈도 보란듯이 때려줬네요. 앞으로 다시는 내 딸과 손녀가 이 집에 팔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완전히 갈라서는 거라고 알아듣겠어? 저는 벙쪄있는 바깥사돈을 향해 고함을 질렀어요. 그리고 손녀를 안아든 딸을 부축해 그 집을 나왔죠. 딸은 택시를 탄 뒤에야 안심이 됐는지 까무룩 정신을 잃었네요. 그대로 딸을 데리고 병원부터 갔어요. 다행히 딸은 약간의 영양실조와 타박상 외엔 건강에 큰 이상이 없었어요. 손녀도 무사했죠. 병원에선 딸의 손과 발에 채워진 쇠고랑을 보고 가정폭력을 의심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도 했는데 딸은 한사코 싫다 하더군요. 덜은 일 키우고 싶지 않아. 그냥 그 집 사람들하고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어. 그래, 네 맘이 그렇다면 알겠어. 미안해 엄마. 어떻게든 엄마한텐 잘 사는 모습만 보이고 싶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처럼 돌변했어. 집에서든 가게에서든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임신한 날 부려먹으려 들고 시부모님은 나만 가지고 뭐라고 하고 하루는 그 인간들이 엄마를 걸고 넘어져서 대들었더니 남편이 바로 내 뺨을 때리더라. 그때 바로 그 집을 나왔어야 했는데 엄마가 해준 그 음식들도 난 하나도 못 먹었어. 다 그 돼지 같은 인간들 뱃속으로 들어갔다고. 딸이 뒤늦게 밝힌 진실은 경악 그 자체였어요. 당장이라도 그 집으로 달려가 깽판을 놓고 싶었지만 뭣도 가진 게 없는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그래서 아픈 딸을 두고 다시 가게로 나왔는데요. 저녁 장사까지 마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치솟더라고요. 이 오랜만에 문을 열어서 그런가 손님도 별로 없고 집에 몸져 누워있는 딸의 생각이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딸이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차디찬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냈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홀로 어깨를 떨며 울던 바로 그때 제 앞에 불쑥 나타난 커다란 손이 단정하게 접힌 체크무늬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동안 안 보이던 그 사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군요. 와중에도 반가운 마음이 불쑥 들더라고요. 그런 스스로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지만요. 평수 씨가 여긴 어쩐 일이에요? 오늘 영업 다 끝났는데.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는데 숙자 씨가 울고 있길래. 무슨 일이에요? 또 정리사돈댁 때문에 그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갈 길 가세요. 아무 일도 없긴요. 아직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한테 말 좀 해봐요. 숙자씨 울고 있는 거 보고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도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늘 점잖기만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언성을 높인 건 처음이었어요. 다 늙은 여자가 우는 게 뭐 그리 큰 문제라고.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안절부절 앉는 그 사람을 보니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냥 나온 겁니까? 경찰 불러서 신고를 했어야죠. 그땐 너무 경황이 없었어서. 그리고 딸애가 일 키우는 걸 원치 않아요. 어차피 신고해봤자 다락방에 가두고 뺨 좀 때린 걸로는 처벌이 안 될 거라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엄연한 감금의 학대인걸요. 하긴 뭐 우리나라 경찰이 가족 간의 문제엔 워낙 소극적이라 센 처벌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거봐요. 그저 제 딸만 불쌍하고 억울한 거죠. 아직도 정미는 밤에 자다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깨요. 얼마나 모주에게 괴롭힘 당했으면 살려달라, 한 번만 봐달라 잠꼬대로 애원을 한다고요. 그걸 볼 때마다 심장이 찬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기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 손녀도 너무 가엾고. 당연히 이혼시키긴 할 건데 이렇다에 복수 한번 못해보고 끝내는 게 너무 원통하네요. 어떻게든 복수하면 되죠. 나만 믿어요. 어쩐지 오늘따라 유독 숙자씨 가게 앞을 지나가고 싶더라니. 하늘이 숙자씨를 도우라고 이렇게 저를 안배했나 봐요. 뜬금없는 그 사람의 말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숙자씨가 불편해할까봐 따로 말은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목소리를 낮춰 제 귓가에 무언가를 소곤거렸어요. 잠시 후 제 입은 턱이 빠져라 커다랗게 벌어졌죠. 그게 정말이에요. 정말요 평수씨가 사돈 댁과. 그렇다니까요. 혹시나 해서 따로 확인까지 해본 걸요. 평수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쓰레기 같은 딸의 사돈 댁에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평수씨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사돈 댁에게 당한 만큼 되갚아줄 수 있을까 고민했네요. 며칠 뒤 저는 딸과 함께 사돈이 아닌 가게로 찾아갔어요. 일부러 쉬는 시간에 찾아간 건데도 가게 안은 막바지 점심 손님들로 북적이더군요. 저희 모녀를 본 사돈 내외가 두 눈이 커다래졌어요. 특히 사부인은 카운터 위까지 내팽개치고 한달음에 달려오더군요. 아니 둘이 어쩐 일이야? 당장 이혼할 것처럼 난리치더니만. 할 말이 있어서요. 다 끝난 마당에 무슨 할 말? 제 말에 비웃음을 흘리던 사부인이 딸에게 시선을 꽂았어요. 왜? 집 나가보니 이제야 네가 얼마나 팔자 좋고 등 따시게 살았는지 알겠디? 그치만 이제 어서 용서해달라는 등 다시 받아달라는 등 염치 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렴. 난 너같이 능력도 없고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년을 다시 며느리로 들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친정 엄마인 제 앞에서도 사돈은 말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동안 어지간히도 당했는지 딸에는 사돈의 날카로운 말 몇 마디에 바로 바들바들 떨더군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 나섰어요. 저도 이런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 제 딸 다시 보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뭐요? 쓰레기 같은 집안. 임산부인 제 딸에게 온갖 집안일을 다 시켰다면서요. 밥까지 굶게 하고 심지어 손녀를 낳은 뒤로는 다락방에 가두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셨죠.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력을 쓰기도 했고요. 그게 쓰레기 같은 집안 아니면 뭐겠어요? 참나. 뭐 이제 와서 왜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 근데 뭐 증거는 있고. 자신만만해하는 사부인을 향해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법적인 도움을 왜 받아요? 그럼 솜방망이 처벌밖에 안 나올 텐데. 제가 오늘 온 건 가게 계약 일로 온 거예요. 여기 곧 계약 만료돼서 재계약 예정이죠? 그런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 있죠. 이제 제가 여기 건물주인데. 뭔 헛소리야. 이제 들어오세요.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본 사돈 부부와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아니, 장 사장님. 아니, 사장님이 왜 여기에? 맞아요. 그 사람은 제가 새들어 있는 건물 말고도 여러 채의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사돈댁 가게가 새들어 있는 건물이었던 거예요. 저를 통해 우연히 바깥사돈 이름을 알게 됐는데 이름이 워낙 특이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답니다. 그 결과 정말 제 딸의 사돈 집안이 맞았다고 해요. 혹시라도 제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굳이 밝히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겐 복수의 칼이 되어준 셈이죠. 어쨌든 그 사람은 빙그레 웃는 얼굴로 사돈댁 식구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다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숙자 씨와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장평수라고 합니다. 그러자 세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 놀랬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간신히 먼저 정신을 차린 안사돈이 입을 열었어요. 그게 무슨... 그럼 사부인 말이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건물을 저희 사부인한테 넘기셨어요? 네. 뭐 일종의 결혼 선물 같은 거죠. 저희가 조만간 살림을 합칠 예정이라서요. 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던 계약서를 사돈 식구들에게 내보여줬어요. 건물 명의에 제 이름 석자가 박혀있는 걸 보곤 다들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못하는 사돈 식구들을 보다가 다시 앞으로 나섰어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 가게는 이달부로 빼주셔야겠어요. 제가 아무리 마음이 넓다고 해도 제 딸의 모질게 괴롭히던 사돈댁에게까지 아량을 베풀 정도로 호구는 아니거든요. 재계약은 절대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정미야, 네가 챙겨온 서류 얼른 탁서방, 아니 저 인간에게 건네주렴. 제 말에 딸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사위에게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안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죠. 봉투를 열어본 사위와 사돈 부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네, 여보, 갑자기 이러는 법이 어딨어.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새딸이도 생각해야지. 사위가 마치 인질처럼 손녀를 언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났는데요. 제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딸이 먼저 폭발했어요. 그 더러운 입에서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 없으면서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내 딸 이름을 입에 올려? 그건 내가 일이 너무 바쁘니까. 웃기고 있네. 백수보다 더 팽팽 놀기만 했던 주제. 너나 너희 부모나 다 똑같아.
고추 하나 못 달고 태어났단 이유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를 첫 한 번 배부르게 못 먹이게. 두고 봐. 나 당한 만큼 다 갚아줄 거니까. 이미 대형 로펌 변호사도 선입했고 양육권이랑 친권도 전부 내가 가져갈 거야.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걸까요? 사위가 허둥지둥 딸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동안 엄마 아버지 등살에 못 이겨서 당신 괴롭게 만든 거 미안해. 주어지로 지었어. 그치만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나 새 사람 될 자신 있어, 진짜야.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안사돈과 박가사돈도 두 손을 싹싹 모아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사부인. 재계약해준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온 식구가 여기서 나는 수입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제발 아량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그 집에 반찬 배달 갈 때마다 문전박대했으면서 한 식구. 너희는 내 딸과 손녀를 감금하고 폭력을 쓴 가해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경찰에 신고 안 하는 걸 다행으로 알아. 저는 매달리는 사돈 내외와 사위를 매몰차게 부리쳤어요. 그리고 그대로 딸을 데리고 그 사람과 같이 그곳을 벗어났죠. 정말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그 뒤로 사돈댁은 절대 가게를 못 뺀다며 결사조항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따로 돈을 주고 덩치들을 고용해서 쫓아내니 찍소리도 못하고 도망치더군요. 얼마 뒤에 사돈댁 내외는 근처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했는데요. 단골 장사라 그런지 손님이 예전 같지 않았고요. 딸 낳은 며느리를 학대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결국 반년도 못 가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래, 이걸로 됐다 싶었는데 복수는 생각지도 못한 나비 효과를 불러왔어요. 생계수단이 뚝 끊긴 사돈 내외는 툭하면 싸우다 결국 갈라섰는데요. 박가사돈은 알코올 중독으로 간암에 걸려 지금 병원에 있고요. 안사돈은 생계 때문에 그 나이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 하더군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위놈은 정신을 못 차리고 놀기만 했나 봐요. 최근엔 도박에 빠져 얼마 없던 전 재산을 탕진한 건 물론이고요. 사채비까지 끌어다 쓰는 바람에 파산 직전이라고 하더군요.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둔 거죠. 반면 저희 모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가게를 그만둔 상태고요. 그 사람의 한결같은 순애보에 반해 결국 살림을 합쳤는데요. 이제 남편이 된 그 사람은 여전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딸은 이혼하고 5년쯤 있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새 사위는 남편 지인이 소개해준 사람이었는데요. 전 사위와 달리 전문직이라 직업도 좋고 사람 됨됨이가 참 괜찮아요. 이 딸과 마찬가지로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가 저희 딸과 손녀에게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결혼 이후 딸의 얼굴이 몰라보게 밝아져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새 사위가 아주 복덩이에요, 복덩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사돈 부부도 점잖고 인품 좋은 분들이랍니다. 이렇게 새삼 과거 일을 글로 적고 나니 새 사위와 사돈 부부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올 구정 때 보낼 선물은 신경 좀 써야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